안녕하세요. 제가 2009년에 원고를 썼던 전격골주 서울대 가다를 이렇게 도저히 읽어서 안 되는 부분은 대충 다 넘어가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을 거의 다 읽었어요. 챕터 10까지 다 읽었는데 이 책은 이제 책 읽는 여자 A가 읽었죠. 이 책은 챕터 12까지인가 있어요. 13까지 있네요. 부록까지. 그래서 앞으로 읽어야 될 챕터가 4개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읽고 이 책 낭독을, 마감을 해버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이 다음은 그 다음에 또 영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책 읽는 여자아이가 한자하고 영어에 좀 약해요. 이제 나이도 좀 어린 세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챕터 11은 추천 도서에 대한 챕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소유냐 존재냐,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그다음에 뭐 사랑의 기술 이런 거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 이제 선배들이 이거 필독서다 해가지고 읽었던 것들이죠.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 마치 일상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뭔가를 획득해야 되는 것처럼 그 일상적인 행복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러셀은 어떤 심리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공주병하고 왕자병 걸린 사람들이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면서 정말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제가 행복의 정복 한번 좀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 책이 과학혁명의 구조, 패러다임. 이건 그냥 이렇게 학생들 다 읽어야 되고, 본문에 좀 인용했었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건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화이트헤드의 교육의 목적, 이성의 기능. 그래서 이제 여기다는 제가 이제 러셀하고 이제 화이트헤드가 버트런드 러셀이 하버드를 진학할 때 이 입학생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눈여겨본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던 거죠, 러셀이. 그래서 화이트헤드하고 러셀이 나중에 수학의 원리인가, 자연과학의 수학적 원리인가, 아무튼 안 읽은 책인데 어쨌건 공저를 하나 해요, 화이트헤드하고 버트런드 러셀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때 이쪽 러셀 쪽하고 화이트헤드 쪽 이렇게 책을 볼 때 러셀한테도 배운 적이 있고 비트겐슈타인한테도 배운 적이 있는 아주 뛰어난 수학자가 한 명 있는데, 프랭크 램지라는 수학자예요. 프랭크 램지가 뭘 연구하다가 죽었냐면은, 이게 이제 괴데르 정리라고 있잖아요. 괴데르 정리. 어떤 범위 내에서는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 내에서는. 근데 그 한계 밖에서, 그 상자 밖에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논리성이라든가 합리성을 증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략 저는 이제 괴데르 정리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느낌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프랭크 램지가 램지 이론이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제가 수학자 폴 에어디쉬가 쓴 책을
읽다가 이 램지 이론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괴대리 정리랑 좀 이렇게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무질서하냐,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것도 역시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넓은 범위로 보느냐, 어느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불규칙적이다 또는 규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램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제가 램지 이론을 읽으면서 그 전부터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괴대의 정리하고 램지 이론이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이 프랭크 램지가 26세 즉 27세에 죽었죠. 요절을 했다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화이트헤드, 러셀, 비트겐슈타인, 프랭크 램지 이렇게 다 연결된 학자들인 거죠. 뭔가 이렇게 맥이 있는 거죠. 대단한 이제 학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라고 이제 김일권 박사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연구 교수인데 고구려 신화, 고구려 별자리 제가 이제 제 그림에도 영향을 많이 준 형이고 나중에 이제 저랑 같이 제가 이제 그림을 팔아서 어느 정도 돈이 되면은 고구려 별자리를 99개의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자문을 해달라 정식 자문료를 주고 그런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제 생각에는 2, 3년 내에 그 작업을 본격적으로 디자이너를 고용을 하고 해서 창조화력발전소라는 연구소 내에서 고구려 별자리를 이미지화하는 그런 거를 이제 또 공모전도 하고 전국 디자이너들하고 미대 출신들에게 고구려 별자리에 관한 신화를 읽히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운동이죠. 우리의 어떤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같은 것도 이렇게 고취시키면서 고양시키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남도육성하고 북두칠성을 많이 그리는 것도 그 남도육성, 북두칠성에 관한 고구려 별자리에 대한 그 신화에 대해서는 이 김일권 형이랑 직접 제가 만나서 여러 대화를 나눴었죠. 그래서 현재 제 그림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10년 전, 10몇 년 전부터 이 김일권 박사와의 저의 인연, 그리고 대학교 때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인연이 거의 30년 넘는 인연이죠. 김일권. 같이 MT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주던 그 일권이 형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왜 그 양철로 된 거 뭐지? 거기다가 밥을 할 때는 돌로 이렇게 눌러 놓잖아요. 그 압력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냄새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열어버리면 이게 뜸 들일 때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열지 않고 돌을 눌러놓은 상태로 이렇게 이 냄새를 맡던 일본이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가 그 MT 갔던 데 어딘지는 지금 까먹었어요. 자, 넘어가고 제이콥 브로노스키의 인간 등정의 발자취. 그 당시에 이제 이 책을 그 어떤 인문학자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한번 사서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인용구가 하나 있어요. 읽어볼게요. 과학이 할 일은 지상의 부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상상력을 계승하는 것이다. 도덕적 상상력 없이는 인간과 믿음과 과학은 모두 함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적 상상력. 제가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미래인문학이라는 단어로 인공지능과 미래인문학, 미래의 도덕은 과연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죠. 자, 또 하나 문구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방향성. 이 문구는 올리버 웬델 홈즈가 했고, 좀 전에 도덕적 상상력에 대한 문구는 제이콥 브로노스키가 한 말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닐 도널드 월시의 전체 책들을 10번째로 이제 닐 도널드 월시를 추천을 했죠. 그래서 닐 도널드 월시 책 중에서 아마 Home with God이라는 데에 나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부분들을 영어하고 이렇게 번역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그 책 읽는 여자 A가 읽게 되면 이게 이제 한글만 읽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신라에 나오는 그 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느낌을 느끼기에는 영어라는 언어가 좋은 언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글하고 영어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느낌하고 한글로 읽는 느낌이 다르다는 건, 저는 이제 신과 나눈 이야기 시리즈는 원서로도 보고 한글로도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느낌이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어를 공부 웬만큼 한 사람이라면은 그 많이 틀려요. 이거 뭐 얼마 안 길고, 제가 그 책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문구인데, 왜냐면 창조에 대해서 마지막에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죠. Who am I라는 챕터인데, 한글부터 읽어볼게요. 의문들이 해답들보다 좋은 것이다. 지혜란 모든 적절한 의문들을 가지는 것이다. Questions are better than answers. Wisdom is having all the right questions. 신은 창조적인 모든 것의 원천이다. God is the source of all that is creative. 그런데 정답들은 창조적이지 않다. 정답들은 창조성을 죽인다. But answers are not creative. Answers kill creation. 인생에는 단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나는 누구인가? There is only one question in life. Who am I? 그 질문 안에 머물러라. 늘 그 의문과 함께 하라. Stay within the question. Remain always with the inquiry. Inquiry. 발음이. 그 의문 속에 창조를 해나갈 힘과 동기와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For within the inquiry is the power and the motivation and the passion to create. 창조는 삶이라고도 불리는 신의 위대한 아름다움이다. Creation is the glory of God. 괄호 열고 What is called life. 괄호 닫고. 이 괄호는 그 책, 도널드 월시 책의 본문에 없는데, 전후 맥락에 그 전하고 후에가 God is life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삶이라고도, 그러니까 God하고 life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하고 신은 구분이 안 된다는 구절이 전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를 창조해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에 빛나는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신의 목적이기도 해요. 크리에이션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는, 신이 이 우주, 신과 우주와 우리 삶의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크리에이티브라는 것이죠. 창조적이고 뭔가를 서로 만들어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든 정답들은 그 창조성을 죽인다. 뭐 이런 구절.
그런데 인생의 단 한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과 함께 살아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정의를 섣불리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라는 얘기하고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제가 저의 가능성을 믿듯이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에 뭐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이 소제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를 다니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하면서 이 서울대 친구들은 또 주변에 서울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한 다음에도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그 동문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졸업한 다음에도 동문이 또 동문들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사장들, 이미 사장이 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썼는데,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 얘기가 그 longitudinal 종족 연구를 이제 해서 이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요소. 인격이나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인데, 자, 인간관계가 좋고 인격이나 성격이 좋다. 오케이, 행복하겠죠. 그런데 성공하기는 힘들죠. 이것만 가지고서. 여기서 루이스 터먼은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회 포착 능력이에요. 기회 포착 능력. 이쯤에서 제 그림 100개월 할부가 10월 말로 그만두고, 또 제가 예상하는 전체 금액의 한계를 5억으로 뒀는데, 이미 지금 돈이 더 들어왔으니까 어쨌건 2억 5천 이상 또는 2억 7천 정도는 이미 주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 정도 남았는데, 요게 2억 3, 4천 남았는데, 요게 100호 기준으로 몇 개가 남은 거냐면 30개가 남은 겁니다. 앞으로 제가 100개월 할부로 팔 그림은 30개로 마감해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너무 싸게 팔기 때문에. 그래서 100개월 후에는 지금 800만 원에 파는 이 제 100호가 8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1000배가 뛰는 거죠. 자, 루이스 터먼의 종족 연구에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누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성. 인격과 성격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더라. 하지만 뭐가 필요하죠? 기회 포착 능력이 있더라. 네. 이 얘기를 이제 30개 남은 100개월 할부 제 100호 그림, 100개월 후에는 1000배가 뛸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리고 제가 전부터 계속해서 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제 그림이 현찰과 똑같다. 이 얘기를 하죠. 기회 포착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제 메카프의 법칙 얘기도 나오는데,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자기 집단지성이 될수록 이렇게 그 파워도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많을수록 우리 SNS에서도 그 힘이 가중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평균 수명을 이제 120세 정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120세 중에 3분의 1인 40세까지는 또 학습기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다음 챕터가 이제 꿈을 선언하라 챕터인데, 꿈을 이루기보다 꿈을 꾸기가 더 어렵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그 카네기 연수 같은 거 받을 때도 꿈과 목표를 스마트하게 정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이어야 되고 달성 가능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분명히 현실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뭐 스페시픽하고 measurable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attainable 달성 가능해야 되고 relevant 그 현실화가 되어야 하고 time framed 예상 시간이
이렇게 특정돼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쓴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꿈하고 전혀 반대 요소다. 스마트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렌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트렌드, 그 방향성을 보고서 막연하더라도 꿈을 꿔보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망에는 정답이 없다. 전망에는 정답이 없다. 또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의 주체가 되어라. 이 간디가 했던 말이던가. 또 누가 유명한 사람한테 한 말이에요. 누가 해서 건지 아무튼 이 뭐 검색해 보면 나오겠죠. 전망에는 정답이 없다. 변화를 원하면 변화의 주체가 되라. 그러니까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워요. 꾸기가. 꿈을 이루기보다 우리가 관념을 깨는 게 자기 비전을 믿는 게 그 믿음이 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자,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에 우리는 학습, 비학습, 재학습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할 것이다. 그걸 obsolesce라고 하나? obsolesce. 그 배운 걸 잊어버려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미래학 용어를 한 200개를 모아놨거든요. 다 영어로. 제가 30대 후반경에 미래학도 제가 20년, 거의 30년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미래학에서 나오는 것들, 키워드를 200개를 여기다가 영어로 적어놨는데, 여기 뭐, 최근에 뭐 큐토크라시라든가, 이런 김난도 교수가 했던 것들, 이미 제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여기다 적어놓은 단어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 미래학 용어들을 뭐 영어 어휘력을 늘릴 겸 해서 두 가지 진로 설정하고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한번 해봐라 라는 의미로 이제 약 200개 정도의 미래학 용어를 여기다가 해놨는데 지금 제가 봐도 뭐 이걸 이제 많이 까먹었죠. 많이 까먹었는데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 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이 책에다 써놨고 일본의 어떤 미래학자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후나이 유키오인가? 정확히 지금 여기다 이름을 안 써놨는데 현대의 부록은 40세가 아니라 65세다. 65세까지 끊임없이 방황하는 게 현대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 곱하기 70을 해야지 그 옛날 사람들의 나이다. 70%를 해야지.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15년에서 16년 정도 더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뭐 폴 고갱 얘기도 나오고 폴 뉴먼 이야기도 나오고 존 그리샴 메어든 그 이야기들 나오고서 현재 자신의 선택을 과감하게 실천해라 그러면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침대를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언제나 열정을 간직해라. 이렇게 끝나죠. 자신만의 색깔로 이글거리는 열정만은 계속 유지하라.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그동안 가난했지만 열정을 잃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더 열정적이죠. 뭐 20대, 30대, 40대보다 20대의 열정과 현재 제가 50이 됐을 때의 열정은 색깔은 좀 다르지만 저는 지금의 제 열정이 20대 때보다 더 강합니다. 더 강렬한 열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는 이제 훨씬 더 가난했을 때고 10년 전이니까 그때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했던 이 이야기에 정말 눈물이 나는 줄 알았어요. 성 어거스틴 마지막에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왜냐면 이 문구를 읽을 때 제가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방황은 많이 했지만 열정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자, 들어보세요. 성 어거스틴의 명언입니다.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자는 그 열정을 잃은 자보다
조금 잃은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그게 낫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것보다는. 예. 이 문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위로해 줬어요. 지금도 물론 제가 10년 전에 읽었을 때는 너무 많이 위로가 됐고 지금도 상당히 위로가 됩니다.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자는 그 열정을 잃은 자보다 조금 잃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구려 별자리 중에 문창성하고 비어 오성을 이미지를 그렸던 게 잠깐 나가죠. 그리고 컬러로 이렇게 이게 비어 오성이에요. 비어 오성, 비어 오성이고 문창성. 이 그림을 제가 김일권 박사를 선물을 했어요. 저를 이제 자문을 해줬기 때문에 이 그림을 김일권 박사 연구실에 선물을 했고 이 그림 예전에는 이렇게 이 사람의 홍채 이 가장자리에다가 알파벳을 썼어요. 길게 한글을 쓰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버리니까 길쭉하게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은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시도해볼 만해요. 이번에 그냥 해버릴까요? 알파벳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문구를 이렇게 홍채에다 이렇게 써놓는 건데 알아보기 힘들어요. 자, 이 그 김일권 박사 선물했던 그림에 뭐라고 써 있냐면 be the happy life, happy light, be a happy light. 그러니까 행복한 빛이 되어라. 그 다음에 dream the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을 꿔라. reach the unreachable star. 도달할 수 없는 별에 도달해라. 불가능한 꿈을 꿔라. 행복한 빛이 되어라. 이 세 문구를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Dream the impossible dream. Reach the unreachable star. Be a happy light. 굉장히 제가 자주 듣고 싶었던 그리고 자주 읽었던 세 가지 문구를 이 홍채에다가 적어놨죠. 이 문구 아주 제가 이제 여기 문창성에다가 왜 이 문구를 적었냐면 문창성은 입신양명을 바라는 학생들의 방에 걸어주면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창성을 제가 이렇게 학사모로 점선으로 학사모 보이죠? 학사모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거든요.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별자리예요, 문창성이. 이 서양 별자리는 세페우스, 케페우스 별자리고요. 이 문창성 별자리 옆에는 왕의 스승인 삼사성이 있어요. 왕을 가르치던 세 명의 스승, 어마어마한 별자리죠. 왕을 가르치는. 그 다음에 형조판서별 사구, 그 다음에 경제부 장관에 해당하는 사록성이 있고, 대통령의 그 직계 보좌관 하는 사명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삼상이 있어, 삼상. 상상, 차상, 귀상이라 국무총리하고 삼정승 별자리가 있어요. 고구려 별자리, 문창성 주변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대통령 자리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그 수상을 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하는데 그 별자리 이후에는 다 여기에 귀한 별자리, 뭐 관록을 먹거나 아주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의 그 직책의 이름을 가진 별자리가 이 문창성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그림을 걸어주면 참 좋겠구나, 문창성 그림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릴 수도 있는데 요즘 공부의 시대가 아니어서 제가 안 그리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나는 지금 공부로 승부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 그림 주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100호로 그냥 현재 시가 800만 원입니다. 100호가. 문창성 그림도 주문을 하시면 이거보다 더 멋있게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비오 오성도 제가 이제 여기다가 했냐면 비오 오성이요. 등용문의 전설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오 날개 달린 잉어란 말이죠. 비어 날아가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비어가 이제 날아가는 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용문의 전설이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여오성도 아주 대단한 별자리죠. 덕흥리 고구려 벽화에 비여지상이라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권 박사가 비여오성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비여오성도 참 예뻐요. 이 비여오성은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그, 그 지하자원 컨설팅하는 친구, 여의도에 굉장히 비싼 사무실 쓰고 있는, 한 달 월세가, 사무실 월세가 거의 3천만 원 한 달에. 예, 꽤 많이 성공한 친구죠. 그 친구의 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비여오성. 그러고 보니까 좀 각자 이 그림의 주인은 뭐 따로 있다고 하더니 각자 좀 어울리는 이 비여오성은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그런 어떤 용이 되기 위해서 날아가는 그런 잉어의 형상이고, 이 문창성은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사모, 학자의 별자리거든요. 학자의 별자리에 김일권 박사가 이 그림을 갖게 됐고, 지금 사업으로 이제 엄청난 또 이제 어떤 어마어마한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친구가 비여오성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에 잘 맞는 그림을, 이 친구는 그림을 샀고 김일권 박사는 그림을 제가 선물했고 그렇습니다. 자, 챕터 13이 서울대 가기 실전 비법인데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 제가 늘 강의하는 24시간 공부법이에요. 자기 두뇌에서 휴식을 지우고 공부와 함께하고 공부와 쉬고, 수학하다 피곤하면 영어하고 영어하다 피곤하면 국어하고 국어하다 피곤하면 사회하고 사회하다 피곤하면 다시 시를 읽고, 시를 읽다가 피곤하면 수학 문제를 보고 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단지 기절만 허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면 두뇌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공부 체질로 바뀌어버리니까 아닌 사람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두뇌가 적응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그 일상에 두뇌가 맞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급 공무원 하다가 간호보조원하고 외교관을 거쳐서 세르비아의 대사가 된 김영희 교수 어마어마하죠. 간호보조원으로 갔다가 독일로 세르비아의 대사가 됐어요. 외교관이 공부해가지고. 김영희 교수.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오전에 병원 근무, 저녁에 학교 수업, 집에 오면 막 쓰러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눕지 않고 숙제를 먼저 했다는 거죠. 왜? 누우면 자기는 못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희 지금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쓰러질 때까지 했다. 자기 몸이 무너질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휴식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하고 휴식은 달라요. 피곤하다 하고 쓰러지는 거, 눕는 거하고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 달라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는 몇 살까지만 하라고 했죠? 35세까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큰일 납니다. 병 들어요. 도록 나의 그림, 나의 공부. 저기 굴서울대가 된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99개의 별자리를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꿈을 10년 전부터 그 꿈이 여기 적혀 있어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99개의 이미지를 갖춘 우리 한국만의 별자리를 꼭 하고 싶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비문에 그 황룡, 그러니까 고중홍이 추모왕이라고 불렀죠. 추모. 천재의 아들이자 하백의 외손인 시조 추모왕이 왕위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광개토대왕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재의 아들이자 황천의 아들이며 하백의 외손인 시조 추모왕이 왕위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하늘에서 황룡을 아래로 내려보내 왕을 영접해 하였고, 왕은
홀본이 절본인가요? 홀본의 동쪽 언덕에서 황룡이 머리를 딛고 승천하였다. 그러니까 고주몽 그 대왕이 추모대왕이라고 그러죠. 죽은 게 아니라 황룡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문구가 이거 영비어천인 거보다 뭐 어마어마하죠. 이게 세죠. 관계토태왕비에 나온 내용이에요. 한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한자로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 황룡이 이제 천재와 제왕을 상징하죠. 황룡이 머리를 딛고 올라갔다. 머리.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관계토태왕비가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아시아 대륙에서 제왕의 국가였고, 그 이병화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대륙 삼국사,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현재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거를 배울 때 조공을 하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국 쪽에서 그 화하족이라고 부르던데, 그 한족이, 중국 한족이 고구려에 주는 조공 그 물품의 물량보다 고구려에서 준 게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역사학자들이 거봐 더 조공을 더 많이 바쳤잖아. 그러니까 신하국이었다. 고구려가 신하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병헌 선생님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제왕의 제국의 여러 열방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어떤 황제국의 어떤 체면이 서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제후국에서 주는 물품보다 더 많이 줬대요. 물품들을.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중국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예전에 그 어떤 제후국에서 고구려에 준 거보다, 고구려나 발해에 준 거보다, 고구려나 발해에서 이렇게 준 게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물량이. 그것이 그 물품만 비교해봐도 어디가 황제국이었고 어디가 제후국이었느냐가 증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병헌 선생님은 얘기를 하시죠. 아직 제가 이 환빠 일대에 그 공부를 한 내용들인데 여전히 제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이 유래가 된 게 북극 삼성이라는 말에서 현재 그 삼성이 유래가. 여러분 삼성 옛날에 이렇게 쟁반 모양에다가 영어로 삼성 이거 아니고 옛날 거 생각나요? 별 3개가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삼각형 별 3개.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근데 북극을 보면은 북극성이 제왕의 자리거든요. 문창성이 이제 그 제왕을 모시는 그런 자리고, 북극성이 별이 3개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망원경. 근데 북극성이 별이 3개로 보인다는 것을 고구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극 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천문학에서 북극성 쪽을 찍어보니까 별이 3개가 아니야. 5개 이상이고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냥 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갤럭시까지 같이 있는 거죠. 은하까지 같이 있는 거죠. 우주는 확대하면요, 그냥 다 별이야. 온천지가 그냥 별이야. 확대하면 거기에 별이 다 있어. 그냥. 은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두칠성하고 남두육성의 전설을 이 책에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남두육성은 현세의 길복과 수명을 담당한다. 북두칠성은 내세의 복을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두칠성은 영혼의 안정성, 남두육성은 현세의 몸의 안정성이나 재물복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제가 제 그림에 남두육성이 항상 있고, 별에서 꽃까지 그림을 보면, 제 그림을 보면 남두육성에서 별빛들이 내려와요. 그게 이제 남두육성에서 그 복이 내려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그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내용이 또 제 그림에 들어가 있죠. 그렇게 별에서 꽃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결혼 선물로 주는 겁니다. 보통 신혼집에 걸어주죠. 잘 살으라고. 이번에 또 그 추석 지나서 또 하나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자기 아들 결혼 선물 해주고 싶다.
해서 이제 지금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네, 제 영상 보시는지 계속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계속 그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중국 천문도하고 고구려 그 천문도에 뭐가 차이가 있냐면 카시오페이아 W 카시오페이아 별자리가 중국 천문도에는 없고 고구려 별자리에는 있다. 이런 게 이제 다르고 중국의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어, 거기서 와. 제가 몰랐던 김일권 박사가 그 내가 김일권 박사한테 선물했던 그 문창성 그림을 일본의 교수한테 일본의 교수가 그냥 가져갈 수 없다 해가지고 돈을 일부 주고 일본으로 갔네요. 그 그림이 일본의 사사 미츠하키 교수가 제가 이제 제 책을 읽다가 10년 전이라 읽다가 다시 새롭게 기억이 나는데 어, 문창성 그림을 가져갔대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 미츠하키 교수가. 그러니까 일본형이랑 같이 그 별자리를 연구하는 교수겠죠. 아무튼 그쪽의 교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미츠하키 교수가 문창성 그림을 가져가면서 북두칠성 그림을 너무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제 그림이 나중에 일본에도 좀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중우주론의 개념을 보여주는 개념 미술, 설치 미술을 설계하고 있다.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이제 언젠가 제가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죠. 그거 할 거고요.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어원학을 공부해가지고 수메르 언어랑 이렇게 쭉 해서 한국어에서 어떻게 영어로 됐는지에 대해서 만화책을 그 당시에 구상을 하고 있었고 만화가들을 계속 접촉하고 있었고 매경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권당 500만 원씩만 지원해 달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갖는 돈이 아니라 만화가들한테 지불을 해야 된다. 컷당 얼마씩. 그래서 그 권당 500만 원의 그 리스크 때문에 매경에서 포기했죠. 근데 이제 마법천자문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매경도 이제 고민을 나름대로 한 겁니다. 이거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고 제가 완전히 이제 어원학 공부를 엄청 많이 했을 텐데 그 만화가 시작됐더라면 결국 돈이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서 뭐 안 하기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렌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오렌지가요. 옛날 고대 영화의 오렌지의 발음이 노란지였어요. 노란지. 그러니까 노란 오이라는 뜻이에요. 오이를 지라 그랬거든요. 노란지 비슷하죠. 노란 오이라는 뜻이에요. 노란 탱자 뭐 이런 뜻이죠. 노란지. 근데 이게 이제 쭉 어 노란지 이렇게 쓰다가 언 오렌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하고 언이 있잖아요. 그 영화에. 그래서 나중에는 노란지 하다가 오란지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오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탱자도 뭐